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왕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최욱의 빈자리를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최욱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김비치라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비치라입니다.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학교에서 장부승 교수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부승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원연의 김원경입니다. 네, 최욱 씨 얘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빈자리를 전혀 못 느꼈습니다. 에이, 또 거짓말하죠. 에이. 아니, 근데 아버님 결혼식이 아니라 본인 결혼식 한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 제가 지난주 한 주 빠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빠지고 나서 혹시 방송이 잘 될까 봐 방송을 봤습니다. 불안한 오, 마음에. 드디어. 네. 원래 안 보시잖아요. 네, 제가 나와도 안 보는데 불안함에 봤는데 방송이 끝날 때쯤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네. 우리 노정열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를 빛나게 해준 노정열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성대모사 뭐 이런 거 없어요? 성대모사. 그런 거는 네,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네. TV 황태자 자리를 박차고 라디오 스타가 되시니까 어떠셨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 자리가 제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 말고 대안이 없어요. 네. 저는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도 본인이 열심히 느끼고 하겠습니다. 왔어요? 네, 네, 네. 장부수 교수님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하셨어요. 엄청 아쉬워하셨어요. 최욱 씨가 없으니까요. 정말 제 몸의 반쪽이 무너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었습니다. 예.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니까 반갑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빠지는 일 없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휴가도 가지 마세요. 네. 지난 1일이었죠. 대표적인 대중문화축제인 제55회 백상예술대상이 열렸습니다.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TV 부문 교양작품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상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단한 성과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의 평가를 먼저. 대중문화 축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문화의 핵심이 이제 보통 텔레비전, 영상문화죠. 텔레비전하고 영화인데,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들, 감독들, 그다음에 각본 쓰시는 분들에 대한 상을 이제 보통 스타에 주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시사나 교양 쪽이 사실은 하나 껴있는 그런 형국이긴 해요. 근데 이거에 우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비평하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후보로 올랐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었고 상을 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남을 비평하고 특히나 다른 언론사와 자기 스스로를 비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은 국민들은 가질 수 있지만 상을 줄 분들은 안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상의 순간 함께 영상 보실까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님 축하드립니다.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보도의 현주소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잘해달라는 당부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교양작품상.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이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욱 씨는 상복이 아주 지난해부터 터졌습니다. 그동안 10몇 년 동안 못 받던 상을 다 받고 있어요. 뭐 이제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왜요? 최욱 씨 프로그램이 받은 덕분이죠. 건데요. 네. 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은 일전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찍이 있어 왔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자사인 KBS도 비판하는 동료에 대한 무례함이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이 프로그램의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을 받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김원경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대중성이 그동안 없었어요. 좋은 방송은 사실 계속 있었지만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송 없었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세를 몰아서 내년에 방송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징이 사실은 그렇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언론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올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대상이 괜찮은 상이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공신력을 가지고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상이 더 좋은데. 상당히 좋습니다. 장구승 교수님도 네, 축하 좀 해주세요. 예,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이제 백상 예술대상을 받았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요. 이 미디어 비평이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미디어 비평이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라는 것이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보고 오바 싶습니다. 아닌가요? 요즘 아주 입만 살았어요. 예술의 가진 경지로 게 딴 게 없어서 이거라서. 네, 이 상을 주신 이유를 계속 되새기면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극한 대치가 벌어진 지 닷새 만이었죠.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곳곳에서 점거, 감금, 봉쇄 등의 실력 행사에 나섰고요. 그 모습은 언론을 통해서 생생히 중계가 됐습니다. 지난 2012년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 선진화법의 시행 후 또다시 반복된 이런 막장 국회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아주 컸습니다. 언론들은 이 사태를 보도하면서 과연 국민들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했는지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킵시다. 안쪽도 막아버렸습니다. 짐승 국회. 왜 여야가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까지 이번 법안에 매달리는 걸까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7시간 동안 국회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짐승 국회. 몸싸움이나 망치나 추탄이나 이런 모습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안하고 정당 간 합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보완책으로 만든 게 바로 패스트트랙 조항이었고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을 하지만 7년 만에 몸싸움 국회가 재연됐습니다.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심사 90일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에 상정을 마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대화와 협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심사 기간을 못 박아 버리는 제도입니다. 닷새 동안의 대치 끝에 패스트트랙에 오르게 된 해당 법안들은 선거제도 개편, 선거제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고 있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게 되고 공수처 설치, 또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게 될 공수처 신설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 검찰 권력의 견제를 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만약에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최장 330일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140만 명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네, 패스트트랙 충돌로 국회를 풍자하는 각종 패러디도 속출했고요. 관련 용어들이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청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이 시작된 지 열흘도 안 돼서 참여자가 14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후 역대 최고였는데요. 이 국민청원 수, 참여자 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민심의 반영이라고 봐도 될까요? 최욱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국민청원이 뭐 어떻게 이런다고 뭐 강제로 해산할 수도 없는 문제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여론이 표시된 것이다, 네. 분출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번 이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제 주변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 국회가 지금 뭔가 싸우고 있다라는 현상에 대한 판단은 다들 하고 있고 그 인지는 하고 있는데 왜 싸우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 주변에. 예, 그게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싸우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반응이 뭐 국회의원들 싸울 때 뭐 됐지. 그리고 저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거 보니까 자신의 이권이 아주 첨예하게 걸려 있나 보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제 주변은. 기존 정당들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원이 뭐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렇게 지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기존 정당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청원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고 국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으로 실현해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하는 아주 진지한 그 의견 그 제시의 그 경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자칫하면은 어떤 그 정치적인 세과시의 수단으로 그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뭐 여당이라든가 제1야당을 갖다가 정당을 해산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떤 그 정파들 간의 정치적인 세과시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제 뭐 약간은 다른 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것만 이제 일로 표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제 해산에 대한 요구라든가 그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해산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결과로 예를 들면 청와대가 해산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걸 변질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변형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신문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현의 수단인 거죠. 그 의사표현을 원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이슈에 대한 찬성 내지 반대 형태로 보통 드러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청원은 현재 국회에서의 파행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라는 의사표현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청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건 이제 과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과대 해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몇 배다라든가 아니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의사가 신속하게 결집되어가는 그 에너지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게 촛불 시위로 드러나느냐? 촛불 시위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결집시키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냐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실천 행동이죠. 그래서 만약에 가장 큰 실천 행동이 투표라든가 아니면 시위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다면 굳이 투표나 시위 같은 것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자신의 여론을 결집시키는 방향으로의 어떤 에너지는 표출되고 있다. 저는 그 방향에서 보는 게 옳다라고 봐요. 한국경제에서 4월 29일 자유한국당 해산, 민주당 해산 맞불, 여야 쇠싸움에 늘어가는 정치 환멸.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화력 싸움을 하고 있다. 29일 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원 참여 폭주와 더불어민주당 해산 요구 맞불까지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마비됐다. 네, 양쪽이 다 지금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청원이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담은 보도인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보도 내용. 제가 함부로 짐작할 건 아니지만 아마 한국경제 평소의 스탠스를 보면 이게 이제 수치가 반대로 차이 났으면 이렇게 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차이가 난 상태니까 이 차이를 일종의 이제 물타기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 기사를 써버린 그런 거라고 전 보고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화력 싸움이나 뭐 뭔가를 동원하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실제로 있으나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이라는 형태로 모이기 시작해서 이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이제 순위까지 갑자기 올라가게 된 것은 지금까지의 청원과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이른바 맞불 작전으로 시작된 것들은 우리도 동원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시작된 것인데 그게 수치 차이뿐만이 아니라 의도상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어떤 근면함은 절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의 그 청원만, 그 해산 청원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보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보도가 나오는 당시에는 민주당 해산 청원에 그 서명한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많지 않은데 맞벌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로 봤을 때 지금 정확하게 뭐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몇 대 몇을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벌이라는 말을 놓으려면은 붙이려면은 어느 정도는 규모가 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 거의 시작하는 수준에서 10만 명도 되지 않았는데 맞불이라는 제목을 해서 둘이 굉장히 그 비슷비슷한 비중으로 지금 의견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화력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런 기사가 사실 이 한국경제뿐만 아니고 다른 제목으로도 굉장히 여러 건 포털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계속 기계적 균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역으로 그 굉장히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보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기사 쓰면 종합 기사라고 해서 여당 입장, 야당 입장 다 다룬 걸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민주당은 없나? 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다 다뤄준다라는 명목하에 양비론적인 기사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해산을 지지하는 청원자들이 몇 명이고 민주당 해산을 지지하는 청원자들이 몇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 숫자 어떤 세대결을 그 보도하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초점이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원래 청와대에다가 청원할 사항이 아닌 거를 정당 정치의 문제를 그 지금 청와대 그 게시판이라는 청원 그렇게라도 게시판을 표시한다는 거죠. 가져온 건데 또 본론으로 돌아가. 그 부분을 더 지적해주는 좀 언론 보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인 것보다 여당 입장이 있다면 야당 입장도 쓰는 게 국회 기자들에게 너무나 어떤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해산을 갖다 쓴다. 그러면 당연히 여야 맞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게 너무 습관이 정 된 교수님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그게 되겠죠. 아주 의문점이 드네요. 그건 또 이제 언론사 성향에 따라서 뭐 자기 측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또 아전인수 해석해서 또 보도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별로 뭐 이거 숫자가 몇 명이다 이걸 갖다 비교해 가지고 그게 마치 우리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바람직한 보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는 걸 언론이 좀 부추긴 사례가 이런 숫자 비교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민청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언론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약속이란 또 한 듯이 7년 만에 돌아온 동물국회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경향신문 2명 사보임의 감금, 점거, 경호권 발동, 난장판 동물국회. 한겨레는 한국당 회의장 맡고 법안까지 빼앗아 동물국회로 되돌려. 조선일보도 이메일 발의 시도, 경호권 발동, 밤까지 동물국회. 국민일보 대치충돌 혼돈의 패스트트랙, 취약 동물국회. 서울신문 타협 없는 육탄전, 7년 만에 동물국회. 이런 제목을 쏟아냈는데요. 이 동물국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저는 굉장히 올드한 구태의연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전형적인 정치 혐오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동물국회가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 그 제목에 몇 번 나오는지 세어봤는데요. 이게 KBS가 3번으로 가장 많았어요. 동물국회가 제목에 나온 경우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월 22일에서 28일까지 8개 저녁종합 뉴스에서 그러니까 6번 동물국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사 속에서 뭐 앵커나 기자들이 발언한 건 훨씬 더 많아요. 제목으로만 해도 6번이나 나오니까. 근데 과연 무조건 동물국회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뭐 짐승남 이렇게 말할 때 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동물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동물에 대해서도 사실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인데 동물자를 붙이면 약간 그런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이렇게 물론 지금 뭐 굉장히 격한 대립을 펼쳤지만은 이유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싸잡아서 동물국회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모든 문제점들이 다 여기에 그냥 희석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유감이다, 육탄, 뭐 전쟁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유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동물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동물들은 왜 이렇게 안 싸워요? 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온라인상에서 이번 동물국회 단어 자체에 대해서
언론이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신 네티즌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그렇죠. 특징인데 인상 깊었던 온라인상의 반응이 동물은 죄가 없다. 동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인간 규탄에 나설 것이다.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일 뿐 동물들의 규탄에 나서라. 이렇게 하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언론이 동물이란 단어를 붙였을 때 이제는 네티즌들도 온라인도 안다는 거죠. 동물들은 오히려 짝짓기 하거나 먹이를 이렇게 사냥하거나 할 때 필요한 만큼만 싸워요.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원래 모든 비유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으로 딱 찍어주는, 본질을 찍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이게 본질을 찍어줬다면 저는 뭐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본질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동물국회라는 말이 처음 쓰이게 된 이유는 식물국회에 대한 대립 의미로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만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식물 인간이라고 하는 뜻과 유사하게 식물국회라고 해놨다가 그리고서 오랜만에 뭔가 하는 것 같더니 그게 싸움판뿐이 안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동물국회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저는 이 비유부터 그 당시에 뭐 식물국회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실망감을 표현하는 말로는 뭐 잠시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처럼 무리한 쓸데없는 대립이나 충돌들을 묘사하는 표현으로는 본질과 한참 벗어나 있다라고 보고 이거를 많이 씀으로써 사실은 점점 국회가 정확히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데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번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 방송들은 이 폭력적인 상황, 또 자극적인 말싸움을 집중 부각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의안과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반말로 변하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격한 몸싸움의 바닥에 나뒹굽니다. 극한 대치 속에 일단 철수하겠다고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빠루로 불리는 쇠 지렛대에 망치까지 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뺏고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광기의 국회였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격한 몸싸움이 연장을 들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과 멱살잡이를 밤새 충돌이 이어지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폭력국회 산증물이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TV조선 보도까지 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거 참 언제적 영상인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 싸우는 장면만 나오는, 막말만 오가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패스트트랙이 도대체 뭔지 사람들이 얼마나 알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는 분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들은 나는 이미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패스트트랙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자꾸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번은 얘기했다라고 본인들은 변명을 할 텐데요. 보도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이러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사보임 입원에 관련된 그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 선거제도, 그리고 공수처 이런 것들도 그 제도, 법안,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부족한 것 너무나 심각한데 상황, 현상만을 너무 많이 전달하고 있는 보도들인 거예요. 저희가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 중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황을 중계하는 보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3월 15일에서 4월 28일까지 이 관련된 내용이 시작된 게 3월 15일 정도거든요. 전부 다 해서 봤을 때도 78.1%가 상황 전달 보도였고요. 그리고 상황을 평가하고 해설하는 보도가 14.2%, 그리고 법 제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보도는 6.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요란스럽고 막 싸우고, 그런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저 싸움에 근본적으로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국민들이 실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말 우리 정치가 완전히 바뀌는 건데 그것은 단순히 그 정당 간의 유불리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이거를 짚어줘야 되는데 이런 보도들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 너무 통쾌한 말씀인 게 그 사실 룰을 모르는 스포츠를 보면 너무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으로 비롯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패스트 트랙이 뭔지 모르고 다음에 뭐 추인이라는 단어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너무 어렵고 여기서 뭐 의안과 누가 들어가네 만에 하는데 의안과가 또 너무 어렵고 특위도 너무 어렵고 사보임 너무 어려워. 왜 그러세요, 최욱 씨가? 저는 알지요. 네. 그러니까 그 용어부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유 또 싸우네. 그냥 혐오만 낳고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방송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자막 자체에 뭐에 대한 싸움인지가 전혀 안 나옵니다. 철야 6탄전, 그냥 뭐 패스트트랙 1박 2일 뭐 이런 식의 몸싸움 1박 2일 이런 식의 자막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거다, 뭐 공수처 관련된 거다, 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거다 이런 것만 자막에 좀 계속 나와줬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상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널리즘 보도에서 이제 과연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보는데 이 상관성의 측면은 그러면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이냐, 그리고 왜 신속 처리 절차를 밟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상관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게 퍼센티지가 제일 낮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몸싸움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몸싸움은 사실은 상관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냥 말 그대로 뭐 룰을 모르는 스포츠를 본다 그랬는데 룰을 모르는 스포츠를 보래도 몸싸움 하면 재밌거든요. 또.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굉장히 재밌고 누군가에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만 남기는 이제 그런 방식의 보도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지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보여줬을 때 나타나는 정치적 효과는 대체로는 고정 지지층들은 서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평가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했어 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여야 사당이 잘못했어라고 보는 쪽은 굉장히 강하게 고정이 되고요. 중간 쪽에 있는 말 그대로 혐오로 느끼면서 빠져요. 정치 혐오의 증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 지금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로 이런 현상들이 거의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 그걸 의도한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바람직하고 좋은 결과냐 이거죠. 전형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그 언론 보도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치 갈등, 특히 이제 입법 과정에서의 이런 투쟁, 막 싸우고 이러는 거는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일본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요. 우리도 저거 못지않게 우리나라 이렇게 싸우는 거, 정치인들 싸우는 거 못지않게 다른 나라도 싸우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도 언론 보도 양상을 보면요. 저렇게 격렬하게 갈등하는 모습 보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살짝 간단하게만 보여줍니다. 멀리서 잡는다든가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보도 나오는 것처럼 가까이 막 그 카메라 들이밀고 얼굴 일그러지는 표정 막 욕설하는 것까지 다 보도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쟁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싸움의 양상인 거고 또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왜 싸우는지. 정치인들이 싸울 때는 다 까닭이 있어요. 경위가 있고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쟁점들이 이렇게 있고 각 쟁점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거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실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싸움만 났고 정치는 활극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생각이 있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 강화시키고 중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경우에는 시끄럽다. 다 나쁜 놈들이야라고 하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라고 하면 정치에 대해서 자기 거리를 두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민주주의가 그 알맹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그 쟁점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판단해야만 좋은 민주주의가 되는 건데 민주주의가 결국 공동화되고 사문화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언론 보도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로 이제 방송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방송은 보여주는 영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비난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신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런 이 국회의 난장판, 막말 논란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근데 저는 신문 보도도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현상을 보여주는 보도가 신문도 여전히 굉장히 많고요. 방송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렇지만은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신문으로 안 보고 대부분 포털로 보시잖아요. 근데 포털 기사는 단건으로 뜨잖아요. 그러면 신문으로 봤을 때는 어딘가에 해설 기사로 해서 이게 패스트 트랙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대부분 포털로 보시기 때문에 포털 메인에 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갈등을 그냥 보여주는 정말 싸움 구경하는 그런 보도들이 대부분이어서 더더욱이 신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포털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저 심각한 사진, 영상도 아니고 사진은 조금 더 충격적으로 보이거든요. 더 일그러져 있고 그런 것만 그냥 받아들여서 정치 혐오주의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제안컨대 이럴 때는 포털에서 제발 기사를 쓸 때 그 관련 해설을 해주는 거를 링크라도 좀 걸어줬으면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한번 그러면 그거를 기사 밑에 선거제는
이거고 패스트 트랙은 이거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링크라도 걸어줘서 사람들이 그 갈등을 보면 아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극한 대치가 이뤄졌던 이틀간의 지상파 3사 저녁 뉴스를 보면 패스트트랙을 다룬 보도의 65%가 단순한 해프닝, 설전, 그리고 뭔가 이들의 대치 상황 이런 것들을 현장을 단순하게 전달한 보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발의된 패스트트랙이 대체 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싸우고 어느 쪽 주장이 어느 정도 다르고 틀린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 사건 국면 초반에 짚어주는 보도가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지상파 3사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가 한번 전체 보도를 다 세워봤어요. 일단은 신문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사안이 사실 2월 달부터 사실 뭐 선거법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화제가 되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KBS에서 시민의회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방송도 해서 제가 막 칭찬도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프로그램 없애고 한 프로예요. 아, 그 프로.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방송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2월 18일부터 관련 보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2월 18일에서 3월 14일 정도까지의 보도량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총 보도를 다 합쳐서 봤을 때 18.8% 정도 그 신문사의 경우에 그 정도밖에 그 시기에 보도량이 없었어요. 그런데 3월 15일에서 4월 21일 이 시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패스트 트랙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여야 사당이 그런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33.3% 정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폭발했던 4월 22일에서 28일에 45% 정도의 보도량이 확 생기거든요. 47.9%의 보도량이 돼요. 그러니까 신문은 굉장히 차분하게 보도하는 방송보다는 차분하게 보도하는 편인데도 18.8, 33.3, 47.9 이렇게 1기, 2기, 3기로 나눴을 때 보도량이 그러니까 갈등이 첨예하기 전에는 보도를 안 하다. 거의 얘기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방송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방송은 2월 18일에서 2월 22일까지 보도를 봤더니 전 방송사가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에서 21일까지 71건을 보도했는데 이것은 전체 보도에서 20.2%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갈등이 아주 첨예했던 4월 22일에서 28일까지 280건이 나와요. 방송사 8개 방송사에서. 이것이 9.8%, 그럼 거의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그냥 이 내용만 봐서도 이게 사안이 불거지기 전엔, 싸우기 전에는, 누가 다치기 전에는 이 내용을 언론이 제대로 국민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법이 아니잖아요. 공수처 청원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었고 만들어달라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이미 오래전에 나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1년 내내 화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인데도 언론에서 깊이 있게 다루는 보도들이 굉장히 부족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문사들은 이제 아무래도 말로 하고 사진 한두 장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말을 더 극단적으로 써요. 말을 써서 재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의 내용들이 대부분 어디로 프레임이 집중돼 있냐면 일단은 이제 창과 방패의 측면. 그래서 누구는 공격하고 있고 누구는 막고 있다라고 하는 구도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누가 이겼냐 또는 누가 졌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 이제 소설을 쓰는 과정하고 그다지 다르지가 않은 그런 캐릭터화 과정을 거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과연 왜 이와 같은 대립이 만들어졌고 이 대립에서의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문자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문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보도를 할 때 이게 뭐 누구는 잘못했다, 잘했다, 아예 언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양비론으로 가야 된다, 기계적 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제도라든가 어떤 그 법안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풍부하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이 내용이 뭐고 그것이 의미가 뭐고 왜 도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언론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그 어떤 안건이 지정됐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안건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표결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왜 도입됐냐면은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항으로서 도입이 된 거예요.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그 국회에서 소수파에게 일정한 일종의 거부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수파에게만 필리버스터를 허용해 주면은 그 소수의 전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수파가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일종의 방안으로서 패스트트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의회 특히 상원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오랜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항마로서 클로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원에서 60%의 그 상원의원이 찬성을 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와 클로처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패스트트랙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수파와 소수파 간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의미로서 이런 제도들이 도입된 것인데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의미를 설명해주는 언론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패스트트랙은 뭐 좋다 나쁘다 자기 당파의 이익에 따라서만 해석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계속 갈등만 부각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식물국회의 대항으로 이제 동물국회가 나온 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국회라고 불렀던 이유는 국회가 입법 기능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입법 기능을 왜 못했느냐? 합의가 안 됐거나 또는 소수파가 예전에는 과반수가 있으면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과반수라고 하더라도 소수파가 저항을 하면 밀어붙일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돌아가도록 만드는 상태가 올바르죠. 그럼 돌아가도록 만드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태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의 안건으로 지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신속 처리로 지정되는 것은 5분의 3 이상의 어떤 동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능한 형태니까 상당히 큰 거죠. 헌법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어떤 다수파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물국회를 뭔가 좀 동작되는 그런 국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일어난 결과인데 그래서 그거를 동물국회라고 부른다? 그럼 뭔가 이제 한참 벗어난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이제 작동하는 국회가 되는데 작동하는 국회가 잘못 작동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이거 좀 정리하고 가죠. 그 싸울 때 아까 보니까 누군가는 의안과를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누군가는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말 나온 김에.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 건지.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서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저렇게 못 이게 들어가게 하는 헷갈려지는 건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원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거치는 일반적인 과정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와 같은 일정한 특정 법령 분야를 이제 심사하는 소관위원회가 있어요. 국회 안에. 거기다가 제출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법사위라고 하는 데를 거쳐서 그다음에 본회의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이제 표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대체로는 어떠냐면 상임위를 거쳤다라고 하는 거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한 단계 걸러진 형태니까. 근데 현재는 이제 그게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냐?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 처리하자. 막더라도 상당히 절대 다수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지지를 확보하면 이거는 일단은 일정 기간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쓰자라는 게 신속 처리 지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안과에 이제 접수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 아닙니까? 정개특위라고 하는 건 선거법 개정에 관련된 거고 사개특위는 이른바 공수처법 제정에 관련된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위에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의안이 접수가 돼가지고 상정이 허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신속 처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초기 단계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의안으로 첫 번째 접수하려고 하는 관문 접수 단계. 거기에서 이제 막힌 거고.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다시 설명을 그 드릴게요. 안에 있는 자는 누구고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고 그 상황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야당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안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안이 접수되는 거를 물리적으로 거죠. 그 기계들을 장악해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그걸 열고 그걸 접수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패스트트랙은 일단 발동이 되면은 330일 내에 안건을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패스트트랙이 발동되는 게 본회의에서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발동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발동하려면 먼저 의안을 상임위에 부의를 해야죠. 접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접수시킨 다음에 상임위에서 표결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보임이라는 표현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사개특위라든가 정개특위 이런 데서 의원 수를 변경시켜가지고 60%를 확보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수는 뭐가 되겠어요? 의안을 접수시키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가서 표결하고 패스트트랙이 발동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표결로 들어가겠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 다음 길목인 의안과를 막아버린 거죠. 물리적으로. 이게 자세한 설명이 사실은 별로 필요 없는 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국회 입법 절차는 접수해서 논의해서 표결해서 가면 돼요. 네. 근데 이 과정을 소수파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질 것 같으니까 그럼 아예 처리 절차 자체를 막아서야겠다라는 그런 물리적 행동을 벌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야당도 그랬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들은 뭐냐면 국회의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일부 소수에게 힘을 줄 테니 따라서 소수가 그런 식으로 그 강경한 물리적 투쟁을 하지 말아라. 할 경우엔 강력히 처벌한다라는 걸 도입해 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건 줄 착각하는데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330일 동안 논의를 해라. 네. 라는 거죠. 최장. 네네, 최장. 물론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상정한 여야 4당이 실질적으로 합의하자 해놓고 합의를 안 한 채 330일을 버티면 자동으로 법에 상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당으로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여야 4당에게만 맡겨져 있는 상태니까 저항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미 그 전에 충분히 특위에서 지금 지난 한 6개월 동안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식물 국회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나선 문제라는 거죠. 그 중간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감금됐을 때 취재 상황이나 경쟁 또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 동물국회 거의 전초전이 사실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이었잖아요. 다 보셨겠지만 이제 CNN에서도 최이배 의원이 창문 틈 사이로 고개를 낸 게 보도가 됐는데 이제 이게 한국당 의원들이 최이배 의원이 나가서 위원장으로 가는 거를 이제 막으려고 소파로 문을 막고 6시간 동안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거죠. 최이배 의원이 의원실에 갇혔다더라 소식을 듣고 이제 국회 취재진 100여 명이 의원실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최 의원은 창문으로 틈을 고개를 내밀어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은 또 그 모습을 취재하고 촬영하고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몰려가서 하고 또 최 의원은 왜 한국당 의원들에게 막혔는가. 근데 사실 저도 반성을 하는 게 이 모습을 보면서 의원이 갇혔다.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이 시작됨으로써 도대체 패스트트랙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사실 이렇게 CNN에 보도가 된 뒤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그러면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많은 언론들은 최 의원이 감금됐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출동해서야 나왔다. 그냥 하나의 블랙 코미디처럼 인식을 했거든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날을 시작으로 이제 동물국회 취재에 시작이 된 거라서 굉장히 당시부터 열띤 보도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풍성한 게 좋지 않은 사례의 경험담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안도 이제 또 저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또 사보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요 상황 일단 좀 설명 좀 해주고. 그 신속 처리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상임위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60%의 그 의석수를 상임위에서 확보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표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 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신속 처리 절차 개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오신환 의원을 그 상임위에서 빼고 특위에서 빼고 그 당론에 대해서 지지하는 최이배 의원을 집어넣겠다고 한 겁니다. 그 과정을 사보임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사임시키고 보임하고. 사임시키고 보임시켰다는 교체한다. 사보임인데 사실 국회법에는 사보임이라고 돼 있지 않고 국회법 48조 6항에는 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더 정확한 의미는 쉽게 말해서 교체입니다. 교체. 선수 그 교체. 상임위원 또는 특위위원을 교체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원내대표가 했고 오신환 의원은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이게 교체가 된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한 거고 최이배 의원은 우리는 당론으로 이렇게 해서 원내대표가 교체를 한 것이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해당 특위위원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달려가가지고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다시피 한 거죠. 오신환 의원은 이제 선수 교체로 빠지는 선수고 최이배 의원은 선수 교체로 들어가는 선수인 거죠? 그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당론은 그런데 오신환 의원은 자기는 빠진 적이 없다. 네. 왜냐하면 내가 그 교체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거고 최이배 의원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의 그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 교체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틈을 타서 최이배 의원 방에 가가지고 최이배 의원이 특위에 못 가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신소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단순 과반수가 아닌 절대 과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넘는 게 아니라 5분의 3에 가까운 정도의 의견이 확보가 돼야 60%. 이 정도면 강제 처리가 아닌 상당 부분의 동의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5분 3을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본회의는 아니라 각 정당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텐데 일단은 특위에 상정이 돼야 되니까 특위에 있는 임원이 예를 들면 20명이다.
그럼 그중에 5분의 3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근데 네. 18명, 17명 뭐 이런 상태인데 그걸 따지는 방법이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이제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수치를 합치면, 위원회 수치를 합치면 나머지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했을 때 5분의 3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4당의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당론들을 확정을 했어요. 근데 바른미래당의 문제가 뭐냐면 거의 비슷한 숫자였다가 한 명 차이로 당론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당론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아직은 남아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럼 이거를 개인의 어떤 의견으로 밀어붙이는 게 정당하냐, 아니면 당론으로 결정된 것에 맞는 위원을 선임하는 게 정당하냐, 요게 이제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이배 의원이 이제 선임이 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의원실에 한국당 의원들이 와서 감금을 할 줄 알고 전날 집에 안 가고 의원실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의원실을 나서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날 어떤 동물국회의 전초전이 이 최이배 의원실에서 시작이 됐고 기자들의 취재 경쟁도 봤을 때는 뭐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슈가 되는 화면, 소파로 문을 막는다, 의원은 뭐 창문 틈으로 기자회견을 한다, 이거 자체가 저희 언론을 넘어서서 뭐 외신에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보도가 된 측면도 안타깝습니다. 네,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안, 패스트트랙 상정 기한이 임박한 지난달 25일, 방송들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로 극한 대치 중인 국회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특히 JTBC 뉴스룸이 눈에 띄었는데요. 당일 저녁 종합뉴스를 국회 상황 특보 체제로 돌리고 관련 보도를 집중 전달했습니다. 그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뉴스룸은 자칫하면 국회 상황 특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의안과 사개특위 회의장 등등을 저희들이 취재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 먼저 지금 가장 치열하게 맞붙어서 경호권까지 발동된 국회 의안과 앞을 연결하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몸싸움이 좀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로 이 앞에서 양측의 거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허진 기자, 지금 낙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예, 의안과의 경호권 발동입니다. 서복현 기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저는 낙소영 기자가 급하게 홍영표 원내대표 쪽으로 뛰어갔다 오는 걸 저희가 화면을 잠깐 봤는데 내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은 오늘과 같은 폭력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팩스를 통해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팩스로 의안과로 전송을 해서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고 또 고유 넘버까지 부여가 된 상태입니다. 100% 접수가 됐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법안 번호가 부여된 상태라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안과 그 관계자의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일단은 접수가 된 법안을 들고 왔고 또한 팩스로 또 법안이 들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둘 다 법안이 접수가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법안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전체 JTBC 뉴스룸 뉴스 중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보도 18건 중에 13건이 국회 현장 중계 보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공수처 법안이 접수됐다, 안 됐다, 확인이 됐다, 안 됐다, 결론은 무엇인가,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JTBC 뉴스룸의 보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보신 것처럼 보도량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대치 상황이었던 이틀 동안만 봐도 KBS, MBC, SBS가 각각 12건, 13건, 18건을 보도할 때 JTBC는 무려 28건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 28건 중에 다수가 국회 대치 상황 한복판에서 중계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날 다른 방송사들은 좀 더 안정적인 곳에서 내용을 전달했는데 JTBC는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을 하다가 또 실수를 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다른 방송사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는 3월 15일에서 4월 28일까지를 해봤더니 전체 보도량 중에서 JTBC의 현장 연결 생중계 보도가 19건이었어요. 근데 전체 63건 중에서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닥 많지는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주 극렬한 충돌이 벌어졌던 그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를 지금 JTBC에서 너무 생생하게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분노도 되고 시원하기도 하고 분명히 그런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JTBC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았던 KBS, MBC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과연 그 현장을 그냥 보여주기만 했으면 그게 방송의 본분을 다한 것인가. 사실 요즘은 유튜브로도 충분히 그 현장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재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좀 차분하게 이 사안을 지금 저렇게 싸우니까 약간 저쪽에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들이 왜 저럴까를 방송에서 차분하게 짚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JTBC에 대해서 칭찬과 비판이 두 가지 의견이 다 나오고 있고 반대로 KM에 대해서도 칭찬과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KBS, MBC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중계도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차분하게 이렇게 사안을 정리해주지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JTBC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문제가 되는 그 4월 25일 그 공중파 3개사와 그 JTBC의 보도를 제가 한번 다 봤어요. 차분히 봤는데 JTBC의 보도에 대해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3개사는 어디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데가 없어요. JTBC만이 그 카메라를 그 싸우는 한복판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아주 클로즈업해서 근접거리에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것도 아주 장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손석희 앵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현장에서 그 중계를 하고 있는 기자한테 다음부터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리포트를 해라. 그러니까 싸우는 그 안쪽으로 더 가까이 가라고 그 지시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아니 뭐가 실망스럽냐면요. 도대체 그렇게 많이 싸우고 막 악다구니 하고 얼굴 찡그리고 막 욕설하고 언성 높이는 걸 그렇게 장시간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쟁점이 더 잘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무슨 종군 기자들이 전투 상황 보여주듯이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그거에 별도로다가 무슨 지금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걸 차분하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쟁점 평가라고 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요. 각 당의 의원들을 그 현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상황에서 거기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박주민 의원도 불러다 질문하고 정태욱 의원도 질문하고 그랬는데 아니 경황이 없어가지고 옷도 다 제대로 뭐 입지도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데려와가지고 질문하면 답을 제대로 합니까? 그냥 뭐 대답도 제대로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마치 무슨 기계적 중립하듯이 각 당 의원들 한 명씩 모셔다가 거기서 질문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갈등 조장형 내지는 갈등 과장형 보도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손석희 앵커와의 전면전이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욱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서는 좀 흥미로웠어요. 보면서 뭔가 생동감 있고 모든 거를 가감없이 다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보도를 보면서는 이거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를 느끼셨어요? 확실히 알게 됐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냥 저는 이제 제 솔직한 마음은 저는 이제 사태 파악이 다 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와 학창 시절을 함께했던 제 친구들은 그게 왜 싸우는지 모르고 있더라. 그거를 제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다 전화를 돌려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지. 네네. 네. JTBC의 이런 특보 체제 보도 정준희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거는 평가가 여러 가지로 좀 차원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 되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영상 문법 측면, 그러니까 새로운 저널리즘의 영상 문법 측면에서는 아마 다른 언론사들이 하지 못하는 걸 JTBC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새로워 보였을 거예요. 되게 신기해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손석희 사장이라는 카리스마틱한 리더와 그다음에 거기에 훈련된 JTBC식의 기자 시스템이 아니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아마 저는 지상파가 이거를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의원 바로바로 불러내가지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기자들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화면 저렇게 잡고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문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눈에는 신기하고 새로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러나 그게 이제 그 이상의 것을 해주진 못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평가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새로운 것 말고 채운 게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굉장히 좀 있었는데 중간중간 불러낸 의원들이나 불러낸 기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쫙 받으면서 언론사 고유의 판단들이 나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도한 영상 문법의 어떤 새로운 이상의 어떤 것은 얻지 못한 그런 게 컸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지상파 3개사는 이거를 왜 안 하거나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앞에 거를 비관습적인 JTBC를 비관습적이라고 한다면 지상파는 전형적으로 관습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관습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아마 심사협정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도한다. 카메라 위치 같은 경우 되도록이면 약간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중계 앞뒤로 배치하고 중간에는 뭐 해설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협정 같은 것이나 관습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즉 다시 말하면 실황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약간은 거리를 두기를 시도를 했다면 거리 둔 결과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거리 둔 결과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원경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끼 다 놓쳐버린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네. 김비철 기자 그 국회 나가서 현장 중계나 상황 보도도 많이 했을 텐데 관습적으로 그냥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또 안 좋은 사례 경험도 나오니까. 사실 국회에서 중계를 할 때는 실시간으로 상황이 바뀔 때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 뭐 단식 투쟁 같은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게 더 가치 있을 때 중계라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JTBC도 의안과 대치 상황 자체가 계속 변하니까 중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제가 봤을 때도 뉴스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나온 것처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소에서 같은 기자와 의원만 계속 바뀌면서 상황을 그야말로 경마보도식으로 했다는 것은 그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더 채웠을 때 훨씬 더 시청자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텐데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대치 상황이 있을 때 저 안에서 보도를 했을 때 훨씬 더 나도 뭔가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것 같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만 분명히 국회에는 안정적으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변하는 상황을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라이브로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 KBS에서는 정말로 선택하지 않는 형식의 문법이고 저 역시도 제가 기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바뀌는 상황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주자이기보다는 한 발짝 벗어났을 때 누군가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났지라는 것을 정리해주는 리포트를 저에게 주문하는 그런 데스킹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더 기자로서도 보람 느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다른 곳에서 안정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른 곳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국회 로텐더홀 근처에 가면 이제 이미 중계차가 들어와서 언제든지 중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협정이 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JTBC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계차가 들어갈 수 없을 때, 중계 카메라가 들어갈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방식의 카메라를 들고 보통은 이제 재난 상황에서 저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자와 카메라 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JTBC는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것은 재난 상황과 준하는 어떤 특보이다라고 했을 때 쓰는 방식을 택했고 기자들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다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들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 뭐 안에서도 꼭 전화로라도 연결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안 됐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JTBC 같은 이런 보도가 시청률은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도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월호 당시부터 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촛불 시위를 보도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대부분의 방식들이 JTBC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른바 투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앵커가 이제 현장 지휘를 하면서 기자들을 다 파견시켜 놓고 주요 포스트에 기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즉석에서 얘기하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기자한테 벌어질지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정보가 취재되는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투웨이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같이 그 안에 현장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막 알고 싶은 게 충족된 듯한 느낌 이런 게 들죠. 그게요. 만약에 후쿠시마 뭐 대지진이 났다거나 자연재해가 났을 때
기자들이 정말 자기 목숨이라든가 자기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건 사고 재 현장에 들어가지고 그 구조 상황을 갖다가 보도하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정치적인 갈등 투쟁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과는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 안에서 정치인들끼리만 몸싸움을 하고 막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인다. 그거 자체로 분명 보도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들이 알 권리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길게 보도할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국회에서 막 의원들끼리 막 몸싸움하고 막 언성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본 언론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 보도는 하지만 뭐 컵에 있는 물을 던진다거나 몸싸움하거나 뭐 언성 높이는 거 보도는 합니다. 짤막하게 해요. 짤막하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그렇게 싸웠다는 거 한번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걸 막 몇 분에 걸쳐서 막 계속 리포팅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뭐 저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거 자연재해가 아니니까요. 네, 이번 국회 사태와 관련된 보도에서 이 보도는 정말 왜 하는 거지? 논점을 비켜간 보도들, 좀 의아한 보도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논점을 비켜난 보도는 아니고 그냥 화나는 보도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화나는 보도들이 좀 있으셨어요? 네, 아까 보여주신 그 TV조선의 포커스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우가 나레이션을 하는 그 보도거든요.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 사태를 가지고 특히 이제 그 쇠 지뢰 때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 이 싸움을 거의 3분의 2 정도를 보여줘요. 그 과정을. 그런데 사실 이게 보도의 내용을 봤을 때 뭐 누가 들고 있다, 뭐 뺏었다, 원래는 누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상황을. 그런데 누군 이렇게 주장하고 누군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걸 계속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안 그 폭력 사태를 굉장히 우려먹는 그런 보도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 혐오주의 그 주장 보도인데 이 보도의 뒷부분이 제일 황당한데요. 기사 후반부에서 2008년과 2011년에 국회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는 2008년에 그 한미 FTA 비준안을 막으려고 야당이 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2011년에 민주노동당이 FTA 비준안 상정을 막기 위해서 체류탄을 터뜨렸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이제 싸잡아가지고 완전히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보도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도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정치 혐오를 강조한 보도였다라고 생각해서 나쁜 보도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이미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연합뉴스의 보도인데 이미 아실 겁니다. 처음에 보도는 웰빙서 투사로 패스트트랙 국면서 이미지 바꾼 한국당이라는 보도였어요. 4월 28일 6시에 내놓은 제목이 요거였는데요. 이게 뭐 같아요? 웰빙 그러면? 그러니까 전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릴레이 단식할 때 국민들로부터 약간 그 놀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좋게 말하면 웰빙 단식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웰빙에서 이제 투사가 됐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투사 이미지로 바뀌었다라는 제목으로 이 보도가 뽑혔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댓글을 보면 이게 투사냐라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시 15분에 제목이 수정됩니다. 웰빙서 6탄 점거, 패스트트랙 국면서 이미지 달라진 한국당. 그러니까 투사가 6탄 점거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과연 이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합뉴스에 대한 분노를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크게 키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 기사는 자유한국당이 생각하기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이미지 상당히 좋아졌어. 지금 굉장히 고무됐어라는 그 관련된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보도의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화나게 하는 보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저런 보도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연장으로 보면 그렇죠. 아무런 그럴 거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보도죠. 저는 최근에 이제 뭐 보수지든 아니든 간에 일부 언론들은 이걸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뭐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뭔가 강경하게 잘 싸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국민일보 기사 4월 29일 기사가 딱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판사 엘리트, 되게 깔끔한 엘리트에서 투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바로 그 쇠 몽둥이 같은 거 이제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진까지 나오면서, 그러면 이거는 내용상으로 딱 보면
이런 뭔가 이렇게 신사적이고 뭐 과거에 신사적이었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조용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얌전을 빼는 정치인은 안 좋은 정치인이고 싸울 때 싸우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고 지금은 싸울 때 싸울 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주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싸우던 정치인들 막 욕하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화나는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KBS 보도도 좀 지적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 KBS 4월 27일에 한국당 정의로운 투쟁 민주당 혹세무민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광화문 집회를 전하는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비판 없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발언을 쭉 가져다 보도를 했거든요. 이 보도 때문에 사실 KBS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그들의 발언, 그 집회에서 있었던 발언만 보여주면 단가. 그 자신들만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전형적인 이 보도 전체가 따옴표 저널리즘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를 할 땐 반드시 세트로 이 보도, 이 발언의 문제점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인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전형적인 기계적 균형을 잡는 그런 보도였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장무승 교수님은 어떤? 제가 가장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고 또 뭐 화가 나게 됐던 보도는 문희상 국회의장 관련해서 제가 그 뭐 표현 쓰기도 싫은데 무슨 추행을 했다 그거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희상 의장이 지금 70대 중반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일국의 지금 우리나라의 의전서열 2위고 대통령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중인 환시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그 맥락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그 이동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길을 막아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놓고는 몸만 건드리면 성추행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성 의원들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전혀 맥락상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물론 제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렇게 얼굴에 손대고 이런 거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안 하시는 게 사실 더 좋았는데 그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맥락을 봤을 때 이게 전혀 성추행 맥락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 단어를 쓰면서 보도가 계속 된다 이거죠. 그럼 마치 이게 정말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제목만 보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상임위 의장이나 국회 부의장이나 의장 동선을 제약하고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여성 의원들 앞에 내세워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무슨 큰 문제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요. 좀 보도를 좀 덜 하든지 그런 표현을 쓰지 말든지. 사진으로 보면 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막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얼굴에 손대고 그런 거 문희상 국회의장 잘못한 거고요, 그거는. 네. 옹호하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다만 그런 거 보도하려면 맥락을 보고 보도해야 된다 이거죠. 네. 대체로 동의하는데 국회의장이라고 성추행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노인이라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례도 있을 거예요. 맥락은 아주 맥락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맥락을 보세요. 근데 저 상황에서 저는 여성 의원들이 나서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성 보좌관들 특히나 약자인 여성 보좌관을 앞에 줄 세우는 거 이거 뻔히 의도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울고 싶은데 땀 때려줘 이거거든요. 사실 이와 같은 대치 국면을 연출한 자유한국당의 저는 의도 그리고 그것을 취재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장면이 연출되길 바랬을까? 그럼 아마 극한 대치일 거예요. 누군가 때리고 밀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고라는 걸 바랬을 거고 근데 이제 뺨을 때린 건 아니고 건드렸네? 근데 울고 싶었는데 뺨 건드렸어? 이러면서 이제 뒤집어진 이런 식의 형태잖아요. 그걸 언론이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쫓아갔다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국회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자들에게 가장 1번 취재원이 되는 건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제외하면 가장 공격적인 행동, 가장 그리고 뭔가 상대를 위협하는 언행, 독특한 언행을 하는 정치인이거든요. 기자들이 그걸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단순한 해프닝을 쫓아가다 보면 잘 읽히는 기사가 되고 그날의 핫 이슈가 되면서 본질에서 벗어났지만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 그런 해프닝들을 취재하는 걸 또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자꾸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건 역시 왜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갔는지
그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네, 왜 저런 상황이 연출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걸 또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실 분. 그 상임위원이라든가 특위에서 위원을 갖다가 교체할 때요. 우리 국회법에서는 그 48조 1항을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원내대표 요청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신속 처리 절차,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그 특위에서 그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신환 의원이라는 사람이 의견을 달리하면서 그게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그걸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그 결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회의장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결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해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대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보임과 이어지는 연결돼 있는 문제죠. 네. 네. 사보임이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데 사보임이 쉽게 말하면요. 그 특위라든가 상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아까 하셨죠. 꼭 하나를 더 붙여. 혹시 편집될까? 신기해. 반복을 제리 같다. 뭔가 제리 같아. 그러니까 특정 트랙이 딱 반복돼. 네. 어젯밤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언론이 또 집중한 보도들 중에는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앞둔 지난달 29일 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린 국회 본관 607호 앞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거세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이 구호 대항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또 굉장히 집중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27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도 이 구호를 외치고 있죠. 독재타도 헌법수호 구호를 아주 강렬하게 전면에 내걸고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몸싸움하고 그런 것보다는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공방이 나아 보이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독재타도 헌법수호. 지금 이 사안에서 맞는 구호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전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국회법 48조 6항이랑 또 뭐 165조, 166조잖아요. 그건 헌법이 아닌데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헌법이 아닌데 왜 헌법을 지키자는 말이 지금 뭐 이 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게 구호라고 해서 만들어서 외치면 일단 기자들은 1차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외친다라고 보도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주장이지만 언론이 분명히 1차적으로 써줄 거다라고 하고 기대하고 외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앞에서는 몸싸움을 하지 말자. 우리가 뭐 구호는 외치지만 몸싸움 하지 말자라고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타협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재타도가 나오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던 정의당의 보좌진들이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바꿔볼까 하고 문재인 대신에 박정희 그리고 뭐 독도나 일제를 한번 갖다 붙여볼까 했는데 굉장히 그 상황에서 우습게 반전이 됐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또 많이 다뤄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또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들을 제가 가까이에서 이제 막 토론도 해보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언어의 오염이에요. 그리고 특정 정치 세력은 또는 정치인들의 일반은 언어를 오염시키는 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흐려버리고 독재가 어떻게 해서 비판받아야 되는지를 흐려버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지금의 상황을 독재라고 규정한다라고 했을 때 일부의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독재라는 말 정의 없는 거 아니냐. 알아서 뭐 독재라고 느끼면 독재인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치학 교수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독재라고 정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왜 쓸데없는 이런 말들을 쓸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 집회로 탄생한 정부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어떤 것이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긴 전 대통령을 밀어내고 새로 만들어진 정부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너희도 헌법을 안 지키고, 그다음에 독재자랑 똑같이 구네?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죠. 근데 이 프레임을 언론들이 따라가주거나 받아쓰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야죠. 이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근데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퍼지면 적어도 자기 그룹 안에서의 지지 효과는 있고 그다음에 중도 그룹한테는 헷갈리게 만드는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 그것을 의도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중앙일보가 온라인판에 그 독재타도 이렇게 따옴표로 넣었는데요. 반드시 처리 따옴표, 독재타도 따옴표 이렇게 넣고 여야 패스트트랙 한밤 충돌. 조선일보도 온라인판에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광화문 두 번째 장외투쟁 독재타도 이렇게 제목을 걸어놨습니다. 아,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이렇게 정말 국회가 진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고요. 명백하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반독재 투쟁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 그걸 그대로 받아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제목에서 쓰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뉘앙스라도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냥 따옴표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계속 이게 부적절한 말을 하는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이제 많이 노출되고 싶어서 다양한 도출 발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혐오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적인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발언을 무조건 안 보여주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보여주되 그 발언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언론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언론들의 지금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받아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목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를 부각하는 제목을 얼마나 썼는지 제가 한번 또 체크를 해봤는데 방송 8개, 8개 저녁 종합 뉴스를 봤을 때 KBS가 2번밖에 그 불법 행위를 제대로 부각하는 제목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MBC 4건, SBS 2건, JTBC 3건, 그리고 나머지 방송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불법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제목만 봤을 때 딱 그렇게 느껴지는 이런 제목이 몇 건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자유한국당의 투사 이미지를 부각하는 제목 있잖아요. 아, 이 사람도 이제 투사됐어. 이런 느낌의 제목이 TV조선 3건, 채널A 4건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나마 KBS에서는 KBS 한 건 있었어요. 그리고 JTBC는 없었습니다. 관련된 이런 제목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제는 문제다라고 지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건 전할 수 있지만 그 발언이 합리적인 발언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제목을 뽑아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보도들을 보면은 뭐 누가 어느 쪽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인가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욱 씨는 어느 쪽이 불법 행위를 한 건지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상황을 확실하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갑자기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네요. 저는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있지만 또 이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이 쑥쑥 들어간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불법 행위 면에서의 의견을 좀 줘보세요. 누가 이게 어느 쪽이 불법 행위를 한 건가? 사실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 제가 나름 좀 공부를 해봤어요. 이 불법 행위 관련해 가지고 잘 모르겠던데요. 언론의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김홍현 사무처장이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회법을 보면은 이제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죠. 165조와 166조에 165조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물리적으로 지금 의사일정이라든가 절차를 갖다가 막거나 어떤 의견 표명을 가로막는 걸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166조에서는 이제 처벌 규정까지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 보도된 내용만 봐도 165조라든가 116조에 위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은 물론이고 좀 국회 사무처에서도 고발 조치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 165조 위법 사항들을 지적을 하는 경우들이 꽤 눈에 띄는데 반대로 또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소동의 발단이 된 48조 6항 관련해서 위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 언론,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48조 6항 얘기를 많이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서 48조 6항이라면 사보임 관련한 거죠? 그렇죠. 48조 6항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48조 자체가 상임위라든가 특위의 위원 교체에 대한 규정인데 원칙적으로는 원내대표가 요청해서 국회의장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옛날 김홍신 의원 사례가 있습니다. 김홍신 의원이 자기의 소신을 내세웠는데 그 당시에 여당에서 그 소신을 무시하고 상임위원을 교체시켜 버렸거든요.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 그 이듬해 2003년도에 48조 6항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48조 6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개선, 그러니까 상임위라든가 특위의 의원 교체에 있어서는 임시회기, 회기 중에는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정기국회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예외가 뭐냐면은 상임위원이라든가 특위위원 본인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보면은 오신환 의원이 본인이 자신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에게 요청한 게 아니니까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즉 보수 언론 쪽에서는 48조 6항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을 최입의 의원으로 교체한 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의 보도 행태를 봤을 때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쪽에서는 48조 6항 얘기만 하고 진보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는 165조, 166조만 주로 보도하는 행태가 보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반 문제를 보도하는 데 있어도 그 어떤 당파적인 어떤 입장에 따라서 쫙 갈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는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누구한테 좀 더 불법성이 유리하게 작동하는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등치시키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보임에 관련된 규정은 관례도 일부 존재를 하고 말 그대로 그 문항 자체가 상당히 해석의 여지들이 크기 때문에 사무처 같은 공식 입장은 적법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을 물으면 되는 문제예요. 네. 예.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명백해 보이는 건 그리고 사안상 더 심중해 보이는 건 국회 선진법을 도입한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인 의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아 나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165조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더 심각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로 의사 절차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저는 당연히 위법성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맞춰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도 법적 판단을 물어야 돼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이유가 그다음에 뭐 폭력이니 뭐 성추행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이 두 가지 본질적으로 위법성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의 경중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주변적인 것들입니다. 결국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충돌하는 건 전 법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절대로 위법한 행위들이 국회 안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46조에 관련된 문제는 일부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고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훨씬 더 명백해 보이는 그리고 사안이 더 심중해 보이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보임 문제 그거 가지고 계속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지금 보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먼저 어떤 작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지금 불법인지 아닌지 아직 애매한 그런 사안이 있으니 여기에서 멈춰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멈추지 않았으므로 내가 폭력을 해도 돼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보수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면서 사설이나 논평으로 그런 제목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폭력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민주당이 폭력을 불렀다, 민주당이 폭력을 유도했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조선일보는 관련해서 팩스 제출 병상 결제로 선거법 날치기, 군사정부도 이러진 않았다 이런 제목을 실었는데요. 사설에서 한국당을 뺀 4당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 작전을 개시했다. 임시 회기 때는 사보임이 안 된다는 국회법 조항에 대해선 국회 사무처가 문제없다고 길을 터줬다. 과거에도 날치기 처리는 있었지만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도만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져 왔다. 그런데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태어났다는 정권이 군사정부도 않던 선거법 날치기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팩스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 강행, 불법 아닌가 이런 사설을 냈는데요. 당내 반대파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를 맡고 있어 강행한 꼼수다. 반칙에다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이다. 우선 오권두 의원 소신에 반하는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다. 이쪽에 중심을 둔 사설을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열쇠를 진 바른미래당 지도의 꼼수가 1차적 원인을 제공했다. 물리적 다수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한국당은 협상판이 기울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대화 여지를 없애버린 기형적 형국이다. 여야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냉정히 평가할 것이다. 뒤로 가서는 좀 다르게 흘렀습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폭력적 행태에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도를 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가 이루어지는데 좀 이 보도 행태에 대해서 뭐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상당히 좀 아쉽게 느꼈던 바는 뭐냐면은
핵심적인 그 법률 해석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좋은 보도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조항을 좀 원문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최소한 제가 봤던 그 언론들을 보면은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지 간에 48조 그 6항과 또 165조, 116조를 원문 그대로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두 줄, 세 줄밖에 안 되는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뭐 이렇게 좀 재배치해서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들 막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률이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법률 조항을 먼저 보여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지 않았나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 사보임 관련한 법률은 YTN에서 제가 그거 봤는데 다 보여주던데. 그러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쪽에서 많이 다뤘죠. 많이 다뤘죠. 보셨던 그 조항이요. 근데 그거 그대로 다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일부만 이렇게 발췌해서 보여준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원문이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거든요. 신문에 가는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리고 예. 진행한 사설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신문들 같은 경우는 각자가 그냥 불법이라고 생각한 것만 선택해서 밀어붙인 거고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는 이제 사보임에 관련된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루는 이제 이런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불법성을 따지는 거를 이제 한 번씩은 배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은 좀 의아한 게 첫 번째는 법 전문가들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을까? 예, 일단 그게 일단 의심스럽거든요. 뭐 자기들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만 하는 건데 법 전문가들의 만약에 상호 충돌하는 의견들이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물리적 폭력적 행위들을 이제 정당화하는 방법, 보수 언론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제로 사보임에 관련된 문제가 나선 것은 사개특위에 관련된 것이 정개특위에 관련된 것들이 아닌데 전체 패스트트랙이 문제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막아놔선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거기에서 이제 일단 걸리고요. 두 번째로 그게 불법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도했던 그 양상들, 과거의 미디어법 날치기라든가 이런 식의 보도에서 보여줬던 양상들처럼 일단 이것이 불법적인지 묻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를 왜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더 큰 불법들을 원인무효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무리한 문법들을 쓰는가. 법적으로도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언론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 물타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유형별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뭐 대충 나누면 가장 큰 거는 원인 제공을 이제 바른미래당 측의 그릇된 사보임 불법적 행동이다라고 판단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만약에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신속처리 법안인 공수처 관련 법안이나 선거제 관련 법안은 되게 졸속이고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이게 이럴 만한 일이냐 그러면서 민생 경제는 내팽겨준 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밀어붙일 일이냐 이제 이게 이제 전반적인 물타기의 이제 프레임이라고 보는데요. 나름대로 물타기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약간의 설득력은 일부는 지니기 있기 때문에 이제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사보임 관련된 문제는 저는 이거는 두 가지 분리해서 봐야 되는 문제고 법적 판단을 맡기면 되는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선거제 관련 법안이나 개혁법안에 관련된 건 악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펼쳐놓으면 됩니다. 이 패스트트랙의 과정에서 펼쳐놓으면 저는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세 번째로 민생 걱정 프레임은 이거 너무 지긋지긋해서 사실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민생을 지금까지 누가 방기하고 있고 누가 입법 기능을 마비시켰는지는 제가 일부러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그다음에 기성 권력에게 상당한 어떤 안팎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개혁 법안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국회가 상당히 책임지고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경제가 패스트트랙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패스트트랙 방법을 쓰건 그렇지 않건 간에 기본적으로 모든 여야가 모여서 논의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걱정 프레임 나올 때마다 저는 상당히 불편한 게요. 그러면은 사회과학 중에서도 경제학 하시는 분들만 민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뭐 저처럼 국제정치학이나 정치학 하는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거 뭐 검찰권 문제라든가 선거제 문제도 중요한 문제죠. 우리 국민에게 대해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많은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지금 중요하지 않으면 왜 싸웁니까? 네. 그런데 뭐 싸운 거 다 보고 나서 저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국민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뭐랄까 정말 어떻게 보면 흉악한 프레임이에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민생 관련 법안은 굳이 신속 처리 지정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논쟁의 거리도 별로 안 됩니다. 대부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그렇게 안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통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큰 법안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싸우면서도 통과시키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볼모로 이제 통과 안 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본질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개혁 법안은 악법이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그 물타기 프레임 있잖아요.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은 사실 이 법안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관련된 내용이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요구해 왔었잖아요. 이것이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법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매우 불편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꾸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악법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거꾸로 확 뒤집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진짜 많이 없었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김관영 민주주의 적인가 이런 칼럼에서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을 양대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법은 인치공화국의 초대장, 선거법 잘못 다루면 내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전영기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이었는데요. 집권 세력은 반대파로부터 입법 쿠데타라는 비난을 듣더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내고야 말 기세다. 양대 악법이라는 표현은 취지나 명분을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고 결과도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좀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공수처가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잖아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을 별도로 비리를 수사하는 걸 만들자는 건데 지금 중앙일보에선 보면 사법개혁 이름으로 기획한 이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수처 추진의 역사는 DJ 정부 때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고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역시 공직부패수사처 추진했지만 역시 또 국회에서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보도는 마치 지금 이 문제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기 충분하죠.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국회에 짓밟고 헌법소 외치는 한국당의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막가파식 극한 투쟁을 좀채 접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당의 국회 봉쇄는 의회주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생 결단식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민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의 입법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승자 독식의 양당 체제를 완화하는 선거제 개편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가 어떻게 좌파 독재이고 헌법 파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담은 보도였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했고 우리 국민들 민도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이게 물론 뭐 여권에서 무슨 48조 6항 가지고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분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다가 물리적으로 입법 과정을 갖다가 개입해가지고 의사 절차를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한국당도 이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좀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갈등들이 격화되기 전에 그러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코멘트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얘기가 잘 안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최욱 씨가 자꾸 미국 얘기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필리버스터가 있고 그에 대한 대항마로 클로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필리버스터가 있고 패스트 트랙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절차를 상임위나 투기 차원에서 개시하려고 하면요. 미국 같았으면은 보통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줘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하는 야당이라든가 야권 세력들이 나름대로 목소리 높여가면서 그 공식적인 틀 안에서 힘을 소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죠.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야권에서 보기에는 무슨 해석 달리해가지고 국회의장한테 결재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또 격하게 나오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는 보도 행태가 필요하지 않았나. 근데 거의 보질 못했어요. 네. 그냥 그대로 갈등을 그냥 보여주고 양쪽의 주장만 전달하는 그런 식의 보도가 대부분이어서 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 미국 사례를 계속 드는데 똑같은 사례를 계속 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출국 금지입니다. 요 트랙이 지금 발동이 되는 다른
사례가 없어. 똑같은 사례는 계속 하고 있어요. 미국이 민주주의 역사가 길고 좋은 사례가 많이 축적돼 있으니까 또 우리가 또 거기서 많이 배웠으니까. 약간 균형을 잡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는 약간 또 보완을 드리면 사실은 선거구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합의가 논의하자라는 합의.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논의하자라는 합의가 지난 12월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4월 다 지나가는 동안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일부의 논의는 있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떠냐면 그냥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거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의 일부 비례대표를 만드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낸 거 왜 아무런 의미 있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특위를 만들자라고 해놓고 특위의 리스트조차 자기들이 누구를 특위 위원으로 할지에 대한 리스트조차 안 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이제 필리버스터 얘기를 하셨지만 말을 통한 필리버스터는 나중에 본회의 뿐이 못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지난 한 반년간 어느 정도의 지연들을 상당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법안들을 좀 도입하지 않기 위해, 의제를 올리지 않기 위해 상당한 지연을 했고 그 지연하는 방법이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특위의 구성에 참여하지 않거나 특위에 참여하고 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거나 자기 당대표 뽑는다고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 반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전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언론이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보도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안 하고 있을 때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공론장을 언론이 공론장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왜 지금 우리가 선거제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 이유 자체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 바꿔? 도대체 무슨 우리 표가 어떻게 왜곡된다는 거야?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구체적인 합의는 언론이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문제 제기 정도는 충분히 쉽게 해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이 논의가 지금 중요한 것인가? 그 정도의 공론장 역할도 지금 언론이 하지 못해서 이 갈등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한경 차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 지금 진짜 상당히 못마땅한 측면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막 부딪히고 싸움이 나서야 그때서야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이전에 이미 갈등이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선제적으로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관심과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미국 자꾸 예를 들면 일본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일본에서 가장 커다란 입법 쟁점이 됐던 게 신입국관리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로 치면 출입국관리법인데 아베 정부에서 이제 국내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5년 내에 35만에서 50만 명 정도 신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법을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이제 거대한 이제 입법 전쟁이 벌어질 기미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작년 9월에 이미 일본의 주요 언론들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쟁점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보는 프로로 일본 아사히 TV에 매일 9시 45분에 하는 보도 스테이션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작년 9월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다큐행 형식도 쓰고요, 뭐 종이 카드도 쓰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여야 간의 쟁점이 뭔지, 여론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바뀌면 뭐가 좋고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길지 이런 거를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해줬어요. 그걸 보면은 일본 국민들은 그걸 봤을 때 저런 쟁점이 있구나. 그럼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지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 가겠구나. 물론 당시에 이미 자민당 중심의 집권 여당 그룹이 연합이 상하 양원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이걸 막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쟁점을 자세하게 보도를 해줘서 일본의 시청자들, 국민들이 미리 상황을 따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준 거죠.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그런 선제적인 어떤 보도, 선제적인 쟁점 해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보도가 안 됐다고 보세요? 저는 좀 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중시키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예. 네, 맞는 지적이신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지속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의제 지속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저희 얼마 전에 왜 세월호 보도 제대로 안 하냐고 막 질타했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 또 왜 이런 보도 안 하냐, 왜 재난 보도 안 하냐 이렇게 질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특정한 의제로 몰려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정치적인 의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비슷한 의제를 지속해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 모든 것을 다루는 우리나라 언론의 속성상 사실은 정치 의제에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있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건드렸지만
그냥 관심이 좀 쏠리다가 마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탓과 언론의 탓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런 식의 개혁을 하기 위한 특위를 만들었으면 끊임없이 출입처 기자들이나 이런 식하고 얘기해서 일정한 섹션은 또 메이저 뭐 방송사나 언론사라면 기본적으로 한 몇 개월간은 이 논의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식의 협상들을 통해 가지고 한 창구를 계속 열어두는 그런 노력을 해와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종합뉴스에선 다루지 못하더라도 장 교수님 말씀하신 무언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저희 프로그램처럼 뭔가 심층적으로 알려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라고 판을 벌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별도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뉴스에서 할 수 없다면 거기서라도 제발 기자들이 좀 역량을 보여줘라라는 게 있다면 기자들도 훨씬 더 보람 있게 참여를 하고 또 요즘에 지적을 받는 양비론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시청자들은 메인 뉴스에서 그걸 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인 뉴스에서 사실 이 정치 문제를 계속 다루잖아요. 특히 이제 선거제 개혁이 전인데 선거제에서 계속 설명하면 외부에서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선거제의 어떤 특정 방향으로 너희가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서 자유로우려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한데 또 거기에 역량을 모으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 그 정치 기자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탐사 보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탐사 보도 자꾸 상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탐사 보도를 그렇게 상을 일부러 막 여러 번 고민하면서 주는 이유는 그런 섹션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상적인 그냥 따라다니는 보도 말고 탐사 보도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주요 쟁점들을 시의성 없이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보도하는 팀이 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쉬운 언어로 대중들에게 계속 다가가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 달에 알아야 되는 국민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를 저녁 종합 뉴스에서 계속 설명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한 꼭지씩만 저는 그걸 해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충분히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는 시의성이 없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보도해야 된다. 이런 그 변명이 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아까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언론 책임도 있지만은 이 법안의 변화를 추진하는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언론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적절히 활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좀 미리미리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엄청난 난장판과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해보면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 선거 법안의 내용, 검찰 그 수사권 조정의 내용, 공수처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특히 선거제 지금 변화되는 내용, 새로 도입되는 선거제 내용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새로운 선거제의 골자는 그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 지금처럼 이제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명만을 뽑는 소위 말해서 소선구제라고 그러죠. 소선구제 하에서는 사표가 많이 나오고 소수 당파들이 그 원내로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기존의 한국의 선거 제도가 이미 비례대표제가 있어요. 이미 민주화 이후에 1988년도에 선거법을 개정을 할 때 그때 이미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를 했고 당시에 거의 한 75명인가 80명 가까운 비례대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47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 계속해서 지역구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역구 의석은 계속 늘어왔고 비례대표 의석은 줄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성이 약화된 거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비례대표 수용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요. 지금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도 돼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새로운 제도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독일에서 주로 쓰고 있는 그 선거제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했다는 거죠. 거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제도로 가면서 상당히 복잡해지는 면이 많고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변화를 추구하는 국정의 책임자인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대구라도 이거를 좀 더 친절하게, 더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설명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딱 아는 수준만 알고 계시네요. 그 연동형까지는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최욱 씨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미 제가 최욱 씨 설명으로 갈아탈까요? 아니 타지 마세요. 그러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 저는 뭐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학부 때 정치과정 수업 들을 때 시간이 없는 강의고 듣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지금 우리 정치표평 프로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좀 자꾸 복잡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선거법 바뀌면 범 여권 과반 수월해져 한국당엔 재앙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다소 의석수가 줄 수도 있지만 정의당 등의 의석수가 늘어나면 범 여권 과반을 내다볼 수 있다. 그게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자꾸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 거죠. 예. 왼쪽에서 들어올 수 있지만 오른쪽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연동형은 아니에요. 현재 지금 준연동형에 가까운 거고요. 권역별 비례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핵심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득표율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 수의 의원을 갖도록 만들어주자 이거거든요. 그럼 정당만 투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소선거 투표를 하니까 그에다가 정당 투표율까지 해서 전체가 그 비율대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잘라 붙이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산식이 되게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 결과로 지금 사실은 비례성이 높아진다라는 데 대해서 대의는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정할까? 사실 의원수를 눌려서 조정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으니까 유지한 채 조정하자까지 와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 뒤에 나온 언론 보도들이 이런 식으로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의 문제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법이 제멋대로인데 다. 시뮬레이션 돌리는 결과로 우리한테 유리하면 받고 우리한테 유리하면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언제나 안 되죠. 예. 이거는 무조건 연역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비례성을 높이는 거냐? 민주성을 높이는 거냐? 뭐냐? 거기서 시작해서 나온 결론이 옳다 그르다는 나중에 판결돼야지 시뮬레이션 돌려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언론 보도는 시뮬레이션 보도다 이거죠. 이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을 보는 보수제 이중잣대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선거법은 아까 기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군사정부에서도 늘 여야 합의로 개정했다는 주장.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고 갈까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에 반대하는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선거법은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합의였다. 심지어 군사 정권에서도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과연 그랬을까라고 이제 최근 들어서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일보가 굉장히 팩트체크를 잘 했는데요. 보면 실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 선거법 개정 여야가 합의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사정권이었던 88년도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은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늘 여야 합의로 개정했다는 주장 자체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군사정권 때는요. 입법부 자체가 사실은 거의 무의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은 사실은 정부 여당이 거의 뭐 주도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 자체가 별로 의미 없다고 보고 왜 이런 말을 쓰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팩트체크로 당연히 반박도 되지만 아까 독재 얘기, 뭐 헌법소 얘기 이거 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민주주의의 어떤 대표로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당신들이 옛날 군사정부보다 더하네? 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프레임이고 이 프레임을 그래 뭐 정치는 쓸 수 있다고 만약에 쳐요. 저는 정치도 쓰면 안 된다고 치지만 근데 언론사들이 왜 이걸 자꾸 들고 나오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달랐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의원들 첫 번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81년도 당시 의사당 봉을 두드린 분이 이제 장성만 국회 부의장인데 공교롭게도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다. 그리고 역시 날치기를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 역시 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민정당 소속 의원이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줘서 굉장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정권 시절을 갖다 붙이는 것이 얼마나 지금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보도인지,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보여준 보도였습니다. 네, 이번 국회 충돌 사태를 바라보는 또 하나 이중잣대는 보수 언론의 이중잣대는 이 폭력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번 충돌은 자유한국당이 동의 없이 밀어붙인 여야 4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언론들 가운데 예전에는 과거 국회에서는 폭력적 사태가 벌어질 때는 이유를 막론하고 폭력을 일으킨 의원들의 탓이다. 그렇죠. 비판의 날을 아주 날카롭게 세웠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과거에는 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폭력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2009년 7월에 미디어법 날치기가 있었을 때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당은 소수 야당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야당은 극한 투쟁이란 구시대적 발상에서 헤어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에서 규정된 다수결에 따른 국회 운영이라는 기본 원칙은 헌신짝처럼 내팽겨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중앙일보도 당시에 사설을 통해서 민주당이 미디어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건 비효율적이며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일이 없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한나라당의 국회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폭력 사태를 통해서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절차의 정당성 원칙을 다시 걷어찼다.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말이 달라진 거죠. 요즘 계속 유행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화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 폭력 사태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국회 선진화법 도입하자라고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양상들이 바뀌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도입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막상 2012년 5월이 돼서 그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려고 하자 이제는 현실성이 없다. 선진화법 통과되면 식물국회 될 것. 이런 보도들로 또 양상이 몇 개월 사이에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전에는 이게 식물국회가 될 거라고 하다가 지금은 어느 한쪽 정파라든가 한쪽 의견의 독재라고 하는 거는 그 새로운 제도의 그 종합적인 의미를 제대로 짚어내지를 못했었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런 건지 안 해도 돼요, 이거?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은 좀 있고요. 왜냐하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수파를 이제 여당 쪽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날치기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FTA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미디어법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상 사태가 이제 계속 벌어지니까 따라서 이 소수파가 이런 식으로 막 무한 투쟁을 벌이는 것들을 좀 막아야 돼라는 목소리가 이제 잠시 좀 높아졌던 거죠. 근데 이제 2012년은 이제 그 선거가 이제 총선과 대선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었었는데 막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다수파를 장악해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는 건 또 갑자기 또 두려워진 이제 그런 모습이 또 있었던 거죠. 이번 폭력국회, 동물국회의 모습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익숙한 모습이었는데요.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때, 2009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때, 또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때의 국회 폭력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들 함께 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오늘 한나라당 단독으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전격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집게들이 부서지는 등 상임위 회의장은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대형 해머를 동원해 문을 뜯고 소화전으로 물세례까지 퍼부으며 진입을 시도했으나 회의장 안의 경위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맞서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종일 몸싸움과 난투극으로 부끄럽게 얼룩졌습니다. 오후 들어 한나라당 보좌진 등이 본회의장 중앙홀에 모이면서 여야의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테러 이거.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진공청소기가 동원됐고 긴급 의료진도 투입됐습니다. 수건 같은 거 없으세요? 네, 지금과 비슷하고 영상들 예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폭력적인 사태 영상들 쭉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언론 보도들도 지금 보니까 지금 내도 그냥 그대로 똑같을 것 같은 앵커멘트들이 또 귀에 쏙쏙 들리네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일단 핵심은 자꾸 주어가 책임을 묻는 방식의 주어가 아닌 그냥 퉁치는 주어가 된다.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을 주어로 쓴다든가 이제 이런 방식이 과거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제도적인 조건은 다르잖아요. 이미 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히 그러니까 정당에게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절대다수를 이제 확보를 한다면 좀 더 빠르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것도 날치기 형태가 아닌 그런 가능성을 준 그런 양자의 균형을 잡힌 제도를 만들었다면 지난 7년 동안 그것이 어쨌든 굴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저는 일단은 적법성의 문제를 따지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는 적법성을 따지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충분한 정당성을 갖춘 법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만 지금 정도는 합의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국회 선진화법에 관련된 것들이 충분히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따져주고 책임을 물어주고 주어를 잡아주는 게 언론이 해야 될 일이었다. 근데 이걸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정당성을 따져줘야 돼요. 적법성과 정당성은 좀 다릅니다. 적법하더라도 부당한 경우가 있고 불법하더라도 정당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만들어냈던 국회는
사실은 국민들의 민의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수를 만들어서 했던 형태란 말이에요. 이걸 막아놔서 물리적으로 막아놔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시대적 정당성을 획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열린우리당이 갑자기 총선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그런 방식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불법을 감행할 때는 책임을 지고 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대적으로 정당성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관점에서의 정당성을 따져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현재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아 나선 게 시대적으로 정당한지 민의에 비춰서도 정당한지를 따져주면 됩니다. 자신의 정파적인 관점에서 따져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건 입장 보도. 결국은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보도였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걸고 이 싸움을 한 거는 아니죠. 거죠. 네. 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이제 고소고발도 굉장히 많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대로 정역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또 서로 예전에는 고소고발을 취하는 형태를 보통 많이 취했는데요. 지금 안 취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친고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고발 측이 고발을 취한다고 해도 그냥 진행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빨리 법적 판단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면 사보임에 관련된 문제도 이것이 원천무효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폭력 사태에 관련된 부분도 심지어는 재출마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네. 네,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보도는 어떠해야 될지 의견들을 좀 주시죠. 얘기했습니다만 계기가 어쨌든 늦었지만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국회에서 이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보도.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의제로서 오른 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식의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공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데 대한 논평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떤 보도를 원하세요, 최욱 씨는? 일단 그 싸움을 보더라도 그 내용은 좀 알고 볼 수 있게끔 이 보도의 문턱을 좀 낮춰서 쉽게 해설하는 보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욱 씨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 구글링? 저요? 오랜만에 나타나니까 네, 계속 물어보네요. 여기저기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것도 부족하면 제 주변에 또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에 연락해서 물어보고 그런 과정 없이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그 장애투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론 보도가 계속 패스트트랙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그 장애투쟁을 계속 따라가면서 똑같이 보도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계적 균형을 또 잡겠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보도를 하고 싶다면 장애투쟁을 그냥 따옴표로 계속 처리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패스트트랙 관련된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그런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계속 언론사가 취재할 수 있잖아요.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면서 이 법안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계속 묻는 그런 보도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은 갈등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은 좀 갈등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좀 건설적인 보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는데 싸움과 흥정이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흥정으로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싸우는지, 쟁점이 뭔지를 좀 잘 파헤쳐가지고 잘 부각을 시켜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그래야만 싸움이 흥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저 거기에 언론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에 속담 하나 더한 것뿐이네요. 네. 제가 말하는데 밥숟가락을 하나 올려놓으시는군요. 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선거제 개편 관련된 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관련된 법안,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 충돌과 관련된 보도 잘했는지 얼마나 예전과 똑같았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